한 신사가 꽃가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멀리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꽃다발을 보내달라고 주문할 참이었습니다. 신사는 가게로 들어가려다 말고 한 소녀가 길가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사는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니 얘야, 왜 여기서 울고 있지? 엄마한테 드릴 장미 한 송이를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신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신사는 소녀의 손을 잡고 꽃가게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보낼 꽃다발을 주문한 뒤 소녀에게 장미 한 송이를 사줬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신사는 소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정말 데려다 주실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 저 아저씨, 근데 엄마 있는 곳이 좀 멀거든요. 이거 내가 괜히 태웠구나. 신사는 소녀가 안내하는 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시내 큰 길을 빠져나가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간 곳은 뜻밖에도 공동묘지였습니다. 소녀는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덤가에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 전 돌아가신 엄마 무덤에 장미 한 송이를 바치려고 먼 길을 달려온 아이. 신사는 아이를 집까지 바래다 준 뒤 꽃가게로 되돌아가 어머니께 보내는 꽃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한아름 꽃을 산 뒤 5시간이나 떨어진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원도 산골 외딴 마을 어귀에 빨간 우체통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우체통은 집 빼온 아저씨가 일일이 찾아가기 어려운 산속 집들과 우편물을 주고받기 위한 창구요 통로였습니다. 자, 편지 하나하고 엽서 하나. 그런데 그 빨간 우체통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장님이 우체통을 열 때마다
나뭇가지며 마른 잎들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요놈들 이것도 장난을 쳤구만. 이장님은 당연히 동네 장난꾸러기들 지시려니 하고 지푸라기를 치우고 또 치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을 열던 이장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체통에 나뭇가지를 늘어놓은 범인은 개구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곤줄박이 부부가 우체통을 보금자리 삼아 예쁜 알을 낳아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자. 이걸 어쩐다. 그래. 이장님은 빨간 우체통을 당분간 곤줄박이 부부에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우체통엔 새가 둥지를 틀었으니 우편물을 우체통 옆에 꽂아주시오. 사정을 모르는 집배원이 우편물을 넣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하다며 함부로 열어보는 걸 막으려고 튼튼한 자물쇠도 채웠습니다. 얼마 후 그 빨간 우체통에선 어린 새들 지저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취업 재수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직장을 얻지 못해 가슴 졸이는 청년. 하루빨리 돈을 벌어 평생을 고생만 해오신 홀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싶은 외아들. 하는 수 없이 눈높이를 조금 낮춰 작지만 탄탄하다는 회사에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침착해라. 잘해. 시험날 소집 시간은 새벽 4시. 이상한 일이었지만 낙타가 바늘귀 뚫기보다 어렵다는 취업 대란이라 지원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응시자가 다 모이고 약속 시간이 됐지만 회사 출입문은 굳게 잠긴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날짜를 잘못 알았나?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끝내 날이 하얗게 밝았습니다. 절반도 넘는 지원자가 불만을 쏟아놓고 돌아간 뒤 회사 문이 열리고 누군가 얼굴만 삐죽 내민 채 이름이 뭐냐, 1 더하기 1은 얼마냐, 영문 모를 질문만 해댔습니다. (213번) 손가락이 모두 몇 개지요? 발가락은요? 네, 제 손가락은 10개, 발가락도 10개입니다. 참 싱겁기도 한 입사 시험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실망한 청년은 다음 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취직 시험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에게는 노력하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직장을 갖게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먼저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신은 인내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어쩌면 짜증이 날 수 있는 하찮은 질문에도 성실히 대답해 성격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입니다. 작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누나가 세상의 전부인 7살 철부지. 희귀병에 걸렸다가 기적처럼 살아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3살 터울의 누나에게 똑같은 불행이 닥쳤습니다. 소녀는 그냥 하룻밤만 자고 나면 누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그런데 우연히 의사 선생님이 엄마에게 하는 말을 엿듣게 됐습니다. 누나가 아주 나쁜 병에 걸려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슬펐지만 애써 눈물을 감추고 병원 복도에 쓰러져 우는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누난 죽지 않을 거야. 그치? 소녀는 뭔가 생각난 듯 누나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누나가 언제나 갖고 싶어하던 곰인형을 잠든 누나의 머리맡에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며칠 뒤 누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병을 앓고 기적처럼 살아나 면역체를 가진 동생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소년에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누나를 위해 피를 줄 수 있겠니? 소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곧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누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누나의 뺨이 붉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던 소년의 얼굴이 차츰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금방 죽게 되나요? 소년은 제 몸속의 피를 전부 누나에게 줘야 한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누나를 살리기로 결심했던 소년의 용기는 세상 그 어떤 약보다도 강한 치료제였습니다. 전쟁 중 한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태양이 불처럼 이글대는 한낮, 병사들이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비상벨이 울리고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투기가 날고 모래바람이 불고
그 와중에 한 군인의 전투복 상의가 해풍에 휩쓸려 바닷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군인이 바다에 뛰어들려 하자 상관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봐, 무슨 짓이야? 지금은 전투 중이야. 그러나 그는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기어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포탄이 날고 총알이 빗발치는 위기일발의 상황. 군복은 파도에 휩쓸려 자꾸만 떠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뛰어들어 그 옷을 건져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시에 그 군복 한 벌이 왜 그리 중요했던 것일까? 결국 그는 명령 불복종죄로 군사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슬퍼런 법관들이 죄를 물었지만 그는 조금도 뉘우치는 기세가 없이 군복 윗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옷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어머니의 한 장뿐인 사진이 이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수론되던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고 법관은 예상을 깨고 그 병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아들이라면 조국을 위해서도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군인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터. 뜨겁게 싸우던 선임 하사가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창으로 후송된 그는 애타게 물을 찾았습니다. 이봐, 물을 줘! 물을 달라고! 그러나 계속된 격전으로 수통의 물은 바닥난 지 오래. 태양까지 이글이글 그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물! 내 다리! 내 다리! 보다 못한 위생병이 탄띠에 매달려 있던 마지막 수통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물입니다. 빼앗듯 수통을 낚고 채 마개를 비틀던 선임 하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수많은 눈이 수통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임 하사는 차마 혼자 물을 마실 수 없어 수통을 소대장에게 건넸습니다. 소대장님, 먼저 드십시오. 수통을 받아든 소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훑어내려갔습니다. 타들어간 입술, 간절한 눈빛. 소대장은 돌아서서 수통에 입을 대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고맙다, 하사. 자네 차례야. 갈증을 말끔히 씻은 듯한 소대장은 수통을 선임 하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통을 받아든 선임 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전혀 주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대장은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은 채 단지 마시는 신용만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읽은 선임하사는 소대장과 똑같이 입술만 적신 뒤 옆에 있던 병사에게 수통을 건넸습니다. 마음껏 마시고 옆으로 전달하게. 수통은 병사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돌아가며 마셨는데도 수통의 물은 조금도 줄지 않고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소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전투에서 뜨거운 전우회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 그들의 갈증을 적신 것은 물이 아니라 전우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일일 교사의 수업 시간. 그때마다 오시는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학식이 높고 부유한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주 엄마예요. 나는 멋쟁이 부모를 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아버님께 잘 말씀드리고, 응? 이번 토요일이다. 결국 우리 부모한테까지 차례가 돌아왔지만 나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이럴 때 우리 아버지일까?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책 한 권 읽어본 적 없는 농사꾼.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내보고 선생을 하라고? 아이고만 못 간다 나는. 다행히 아버지는 일일 교사 제의를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수업종이 울리자마자 누군가 교실 문을 드르륵 열었습니다. 아버지. 철진한 양복, 어정쩡한 모습.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아이들의 와 하는 탄성에 정신을 차렸을 때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벼 이삭을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와, 쌀나무다. 자, 너희들은 하얀 쌀만 봤지? 그런데 그 쌀이 밥상에 올라가기 전엔 이래 노란 옷을 입고 있는 기라. 알겠나? 느리고 촌스러운 말투. 그러나 아버지는 그 어느 일일 교사보다 큰 박수를 받고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실 문을 나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오면 내가 실망할까 봐 서둘러 오셨다고. 그것은 내 생애 가장 특별한 수업이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새 옷 한 벌을 사주던 날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낯선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옷자랑을 하러 나갔다가 군것질하는 아이들을 보며 입맛만 다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얘야. 변전소가 어디 있는지 알면 좀 데려다 줄래? 변전소? 저 언덕에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착한 일을 하려고 변전소까지 가는 길 안내를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언덕에 올라서자마자 비가 흩뿌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나무 밑으로 잠시 몸을 피했습니다. 얘들아, 옷 벗어라. 비에 다 젖을라. 나는 얼른 새 옷을 벗어 그에게 맡겼습니다. 가방에 잘 넣었다가 변전소에 가서 돌려주마. 변전소는 멀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가 나오자 그는 내 손에 10원짜리 동전 한 입을 쥐어주며 빵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빵을 얻어먹을 계산에 두 말 않고 달려갔지만 그날따라 빵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애석해하며 돌아가는데 그 아저씨가 골목을 돌아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내 옷 주고 가야죠. 다 떨어진 내복 차림에 남은 건 10원짜리 동전 하나. 엄마는 끝내 회초리를 들었고 나는 대문 밖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작은 섬유 공장의 책임자가 된 나를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래처 직원이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네. 아버지가 실직하는 바람에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 그런데 내 생일날 약속대로 새 옷 한 벌을 사오셨더군. 정말 좋은 옷이었어. 그런데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나? 이철수. 자네 이름이 적힌 명찰이었어. 그때 차마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그냥 걸어두고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친구. 그 친구의 아버지가 어젯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그 어리숙한 꼬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서 말입니다. 엄마, 이거 뭐야?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 드리려고 죽을 쓰는 거야. 그분은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를 입었거든. 엄마는 사람이 아주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옆집엔 6살짜리 딸과 어머니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나쁜 병을 앓다가 그만 하늘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슬픔이 병이 돼서 몸져 누웠지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이것 좀 드시라고.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아주머니는 엄마가 가져간 죽을 몇 술 뜯어 말고 목이 매 우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나는 약국에 들러 반창고 한 통을 산 뒤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지구나. 근데 무슨 일로? 아줌마, 가슴에 난 상처에 이걸 붙이면 금방 나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나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수지야. 고마워. 다음 날 자리를 털고 일어난 아주머니는 작은 유리 상자가 달린 열쇠고리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준 일회용 밴드를 넣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반창고. 그것은 가슴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게으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종일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이제 그만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자고 말했습니다. 언제 줘도 줄 건데 한 미천 떼주면 저도 저 살기를 찾지 않겠소. 하지만 제 손으로 단돈 10원이라도 돈을 벌어보기 전에는 땡전 한 푼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그 완고한 남편 몰래 아들한테 돈다발을 건넸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네가 번 돈이라고 해라. 아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일해서 번 겁니다.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던 아버지는 말없이 돈을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 아까운 돈을. 아들은 그 길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공사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땀 흘려 일한 지 한 달, 난생 처음 귀중한 노동의 대가를 손에 쥔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내 아들. 어디 얼굴 좀 보자. 응? 아들은 화병으로 무너진 아버지 앞에 자랑스럽게 돈을 내놓았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번 돈입니다. 아이고 내 아들 장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번에도 돈을 화로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 화로 속에 돈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이 돈을 버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그제서야 아들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내 아들을 찾은 것 같구나. 돌아와줘서 고맙다.